예, 청주청원 지역구의 송재봉 의원입니다. 저는 최근에 서울의 이 부동산 정말 이해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등하고 있고, 공급을 하려고 해도 공급할 땅이 없고, 이런 심각한 문제를 보면서 도대체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정말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나 역으로 지방은 빈집이 남아서 문제고, 땅은 남아돌고, 역으로 부동산 가격은 내려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가야 될 길이 어디인가? 이 수도권 일극 체제, 과밀 집중화된 수도권에 언제까지 엄청난 예산과 국가 예산을 들여서 집을 짓고 산업시설을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가면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는 있는 것인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그런 경쟁력은 만들어지는 것인가? 이런 고민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정부가 5국 3특과 3대 메가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대한 이 국가 대전환, 지역주도 성장 전략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이 사업이 성공해야만 저는 수도권의 부동산 문제도 해결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과감한 이런 지역 성장 정책을 펼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정부의 정말 획기적인 의지만이 아니라 결국은 정부의 정책의 의지는 예산으로 표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획예산처 장관님께 그래서 좀 여쭙고 싶은데, 이 5국 3특, 3대 메가 프로젝트 꼭 성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정부가 정말 그 이례적이 아니라 장기적이면서도 지속적인 과감한 예산 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느 정도 의지를 갖고 계신가요? 3대 메가 프로젝트는 5국 3특 정책의 상징적인 프로젝트이면 분명합니다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조만간에 발표할 권역 거점별 성장 엔진이 있습니다. 이런 일자리, 산업과 연결되지 않는 지역의 성장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산업 일자리와 연계하면서도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교육, 의료, 문화 등 교통 인프라까지 이 부분을 함께 패키지로 가야 지역의 경쟁력이 스스로 형성되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모두의 성장, 또 지방주도 성장이 가능할 거라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패키지면서 종합적인, 그리고 정기 여건을 포함하는 그런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그렇게 되려면 하나의 부처의 역량이 아니라 전 국가적 역량이 또 투입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그 메가 프로젝트의 어떤 추진과 5국 3특의 성공을 위해서 이 메가 특구 특별법 제정도 매우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메가 특구 특별법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와 있고, 또 어떻게 추진할 예정인지 우리 총리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역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가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라는 말씀에 동의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메가특구 특별법 관련된 부분들은 내부 정부안은 마련을 지금 거의 다 완성하고 있고, 상임위 정해서 가장 빠른 속도 시간 안에 처리하는 것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법이 빨리 통과가 돼야지 아마 통합적인 조정과 패키지를 지원할 수 있는 건 근거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국회에서도 빠르게 통과해 주시고 의원님도 관심 가져주시기를 예, 부탁드립니다. 저는 누구보다 빨리 되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네, 또 그렇게 감사합니다. 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 3대 메가특구 중에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전국에서 보니까 이 유치를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그런 그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AI 데이터 센터가 그 투입되는 어떤 여러 가지 그 전기라든가 용수라든가 그 외 인프라 투자도 상당히 이제 해야 되는데, 그에 비례해서 지역에 정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느냐라고 하는 의문들이 또 꾸준히 제기되기도 하고, 또 일부에서는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데이터 센터를 그 짓는데 상당한 부담이 들기 때문에 추진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도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돼서 혹시 어느 정도 지역 투자 효과가 있다 이런 분석한 그런 결과치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제가 지금 구체적인 자료를 네. 갖고 있지는 못한데요.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AI 데이터 센터 자체만 놓고 보면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AI 데이터 센터를 기반으로 해서 파생될 여러 산업들과 그거로 인해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생태계를 구성할 수 있는 구조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것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제일 좋은 모범적 사례를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측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를 지방자치단체는 유치하기 노력하고 있고 또 정부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데이터 센터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계획이 같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계획도 좀 같이 발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하나로만 정책이 아니고 이번 메가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게 전체 구조와 정주 여건 그리고 생활 시설 관련된 부분들 뭐 아까 경예산처 장관도 말씀하셨지만 병원 같은 여러 시설들과 관련된 전부처의 종합 패키지로 구성하는 것들이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정부가 책임 있게 그렇게 좀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반도체 관련돼서는 정말 대한민국이 요즘 뭐 반도체의 어떤 효과로 상당히 기대도 있고 희망도 또 갖고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는 여전히 세계적인 경쟁력을 우리가 유지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반도체와 연관된 소부장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경쟁력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들도 있고 또 상당히 중국에 추월당하고 있기도 하고 여전히 일본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기도 하고 이래서 이런 반도체 그 연관 산업과 소부장의 자금률이 우리가 30%도 안 된다 이런 지적들이 있고 또 우리 정부 계획으로 보면 2030년까지 50%까지 높이겠다 이렇게는 하는데 그걸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이 있느냐 이런 좀 걱정들이 있거든요. 네, 현장에서 그런 말씀들 많이 주셔서 사실 산업부, 중기부, 뭐 과기부 여러 부처들이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들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뭐 추가적인 설명 필요하시면 예, 장관 산업부 장관님 계시면, 혹시 네, 계시면 산업부 짧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 의원님 뭐 상임위에서도 차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말씀도 나누고 했었습니다만은 일단은 첫째는 우리 반도체 특별법에 따라서 반도체 특별회계에서 이 소부장 관련된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반도체 소부장 클러스터를 단지를 지정을 해서 이 집적 효과를 노리게 하고 그 부분에 R&D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소부장 부분의 자립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울러서 또 그 중에 한 파트가 이제 대경 경북권에 구미를 중심으로 한 소부장 단지가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한 지원도 저희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 부분도 같이 할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소부장 클러스터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 전국에 그런 좀 집적화되어 있는 지역은 특별하게 좀 지원을 해서 그런 자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그런 좀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미래 대응 기금과 관련해서 잠깐 이게 우리가 100조 정도를 조성할 것이다, 그 이상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돈을 어디다 쓸 것이냐 이런 이제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물론 미래 전략 산업에 투자도 해야 되지만 결국은 반도체 산업을 특수를 통해서 들어온 이런 그 여러 가지 효과가 국민 전체에게 퍼지지 않는다 이런 지역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을 오히려 민생 쪽이라든가 또는 청년이라든가 이런 곳에 더 집중해서 써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4개 계정을 만들었고 거기에는 청년 계정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설계될 것입니다. 말씀하신 청년 외에 나머지 소외계층 또는 민생에 더 두텁게 지원해야 되지 않냐는 말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극화 완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일관되고 우선적인 목표입니다.
따라서 미래대기금의 사례 중점 투자 분야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은 일반 회계나 다른 기금을 통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안에 두텁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부족함이 있다면 향후 국회 심사 단계에서 국회 의견을 반영하여 저희가 더 보강하겠고, 그래도 부족함이 있다면은 미래대기금 기금뿐만 아니라 우리 회계를 통해서도 향후에 좀 더 내년에도 더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성장도 중요하죠. 그러나 동시에 분배정의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K자형 양극화를 극복하는 것이 어쩌면 이재명 정부의 매우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더 특별하게 저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청년 예산이 꾸준히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현재 보면은 중앙행정기관 기준으로 2025년에 한 28조 2천억까지 이렇게 꾸준히 증가했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지적한 것처럼 이게 사업의 개수는 굉장히 많고 예산은 느는데 청년들은 이제 체감하지 못하는가라는 지적들이 꾸준히 있지 않습니까? 네, 의원님 말씀 주신 부분들은 뭐 계속해서 많은 의원님들 주시고 계셔서 체감도가 좀 낮은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많은 정책들이 잘 보이고 전달되게 할 것인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청년 정책엔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지적했습니다마는 주거 자산 형성 일자리, 이것이 패키지로 제대로 지원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여러 곳곳에 좀 구멍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국회 미래연구원이 분석한 자료를 저희가 좀 봤더니 청년 정책의 수혜가 실제로는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 정규직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간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통계나 자료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어저께도 지적을 주시고 또 국회 미래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들을 저도 어제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다 읽어보지는 못했고요. 어제 금융 관련된 부분에서 지적하신 부분들도 있고 굉장히 타당한 지적들이셔서 관련된 부분의 정책들을 어떻게 재구성할 건지에 대한 논의들을 해보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의 의도와 결과가 다르다고 하면 그것은 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추가 설계 같은 부분들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 관련해서 좀만 네. 기획재정관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생애 주기별, 성장 단계별 촘촘히 구성해야 한다. 전적으로 동의하고, 두 번째 체감이 좀 부족하다. 네. 그리고 또 청년들이 잘 알지 못한다, 그런 정책이, 이런 것들도 저희들도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여 내년도 청년 정책에 대한 사업을 설계를 하고 있고, 조만간에 대통령 모시고 직접 이 청년 정책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국민들께 미리 예산안보다 선보이는 그런 자리를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미래연구원의 소위 정책의 청년에 대한 기착 효과에 예, 예. 있어서 저소득 청년들에게 좀 더 불리하다라고 하는, 또는 오히려 좀 이렇게 체감이 떨어진다고 하는 부분도 저희가 향후에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2026년에 새로 우리가 청년 미래적금을 출시했는데 상당히 그 청년들의 관심이 높았고, 신청자도 정말 200만이 훨씬 넘는 숫자가 신청을 했고, 실제로는 130, 150 이렇게 지금도 추가로 또 받고 있는 건가요? 지금 관련해서는 금융위원회에서 추가 말씀 주실 것 같고요. 네. 아까 말씀 주셨던 청년들의 체감도 관련된 부분에서는 청년들이 느끼는 체감도를 지표화해서 지수화해서 발표하는 작업들도 지금 준비 중입니다. 내년이 되면 좀 더 체감하는 정책들이 나올 것 같고, 관련해서는 금융위원회에서 추가로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청년 미래적금 네. 같은 경우 그 234만 명이 신청을 했는데요. 실제로 139만 명이 최종 계좌를 개설했고요. 저희들이 추가 모집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책과 그 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있었던 청년 재직자 내일 체험 공제와 좀 비교해서 여러 의원들이 이미 좀 의견을 주셨는데, 저는 현재 그 이 청년 미래적금도 좋은 제도인 건 분명합니다만은 보완할 점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 현재는 자산 취득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하면 이걸 좀 더 확장해서 고민을 하면 취업과 근속까지, 중소기업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이 정책이 함께 갈 수 있고, 거기는 더해서 지역의 경우는 사실 지역의 중소기업들은 정말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일할 사람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여기에 일반형과 우대형이 있고 우대형에서 보면 중소기업 재직자를 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한 가지 좀 더해서 지역 청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대하는 내용으로 좀 추가적인 정책 설계를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지역에서 청년이 남고 지역에서 고용도 유지가 되고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우리 기획예산 장관이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전반적으로 지방 우대뿐만 아니라 청년 정책에 있어서도 지방의 청년들에게 보다 우대하기 위한 사업들을 새롭게 많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제가 자산 형성의 문제라든가 일자리 또는 교육 분야에 있어서도 지방 청년들에게 우대하는 부분들이 예산안에 담길 예정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자산 형성과 일자리가 연계되는 방식으로 설계를 해주시면 저는 지역의 중소기업들은 굉장히 이 정책에 대한 호응도가 높을 것이고 당연히 지역의 청년들도 저는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지금의 그런 청년 정책 전반에 좀 평가 체계를 좀 더 다듬어서 그 결과에 대한 평가가 좀 꾸준히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그 청년 이 주거와 관련돼서 보면 월세 부담에 대한 최근에 보면 뭐 다른 그 사실 집을 구입하는 것 자체는 사실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부모라든가 어떤 외부의 지원 없이는 월급을 받는 청년들이 직접 자가를 취득하기 굉장히 어렵고 대부분 이제 월세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신혼부부들조차도. 그렇다고 하면 이 월세가 그런데 급격히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현재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정도의 월 20만 원 정도로 이것이 효과가 있겠는가? 좀 더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조건도 좀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우리 이것도 기획사 장관님이 답변하시고. 네, 이거는 뭐 제가 국토부랑 같이 협의를 해서 네. 청년들의 그런 주거 안정을 위해서 가령 역세권의 좀 더 큰 평형의 임대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또는 더 저렴한 방향으로 지방에 있는 그런 질 좋은 그런 그 임대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도 내년에 제가 촘촘히 좀 보강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또 그 정말 청년이 기대하는 만큼의 획기적인 정책이 제시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의 경우에 그 일자리가 최근에 보면 취업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 일자리의 첫 경험을 갖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첫 번째 일자리를 갖게 하는데 정부가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 또 기업은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해였죠. 그 지난 2025년 9월에 그 대통령이 참여한 신규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그 논의 자리가 있었는데 일자리 확대를 요청해서 6대 우리 대기업들이 약 4만 명의 채용 계획을 발표했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총리 혹시 기억하시죠? 예. 그런데 이것 그리고 올해 보니까 또 2월에도 10개 주요 그룹이 5만 1,600명을 신규 채용하고 그 중에서 66%인 3만 4,200명을 신입으로 채용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저는 이거 보고 굉장히 기대를 했었는데 실제 이것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데는 좀 의문이 들어서 왜냐하면 그 상공회의소에서 2025년 상반기 1월에서 5월까지 민간의 채용 공고 14만 4천 건을 정리했는데 경력직만 채용하는 공고가 82%였고 신입 경력을 병행 채용하는 게 15.4%, 신입만 채용하는 공고가 2.6%에 불과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대기업들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굉장히 획기적인 과감하게 신입을 채용하겠다 이렇게 해서 정말 이렇게 되면 좋겠다 싶은데 그렇게 되고 있는지 혹시 점검한 자료가 있으신가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지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건 어디서 파악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건 지금 현재 뭐 고용노동부나 처음 진행했던 네, 재정경제부에서 해야 되나요? 이제 현황 파악을 꼭 해주시고 왜냐하면 이게 국민을 향한 약속 아니겠습니까? 약속을 했으면 꼭 좀 지키도록 하면 좋겠다 이렇게 저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사실 그 일경험 아까 네, 말씀하셨는데요. 그 대기업들과 관련된 부분에서 그 청년들의 일경험을 높이기 위한 부분들과 그리고 관련된 교육과 관련된 아카데미 만들거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추가 사업으로 진행을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응은 꽤 좀 좋아서 관련돼서 확정되고 있다고 보고요. 말씀 주신 부분들은 추가로 더 챙겨서 의원실에 보고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일경험과 관련돼서도 그 참여 기업이 너무 소기업 중심이다. 그래서 중견기업이나 네, 공공기관이나 대기업들에 대한 요구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잘 챙겨보겠습니다. 네, 성재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우리 성재봉 의원이 말씀하셨던 그 대기업의 대규모 채용 약속 부분은 한번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삼성하고 SK가 대규모 주주 환원 부분에 대해서 과연 2차, 3차, 4차 벤더에는 어떤 환원들이 있을까? 우리 젊은이에게는 어떤 미래가 있을까라는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약속한 것이니까 그 부분 한번 점검을 해서 젊은이들에게 주거 문제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일자리 문제가 제일 중요하니까 한번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 수성구의 국민의힘의 이인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